여기 와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몸담고 계신 분들 들어가서 계셨고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해주신 분들이 다양한 분들 와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또 정부나 이쪽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기업들을 컨설팅하고 그리고 관련된 정보공시나 공공기관들을 컨설팅하는 거니까 특히 이제 이 업계에 계신 분들 많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관광 여행업이 왜 중요하고 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 확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환경이 너무나도 급박하고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측면, 트레이얼업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제도적인 부분, 지원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좀 정책이 필요하고 있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단계를 넘어서 포스트 코비드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 침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디지털 역량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생활하고 뭔가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 실제 그 수준을 정확히 모릅니다. 실제 우리가 해외에 나가고 우리나라 생활해보고 일을 하다 보면 업무 환경이라든지 산업 생태계에서 어떤 사람들 디지털화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기구라든지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거의 글로벌 탑 랭킹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 수준뿐만 아니라 우리 디지털 정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 그리고 국민들의 디지털 역량도 수준, 그리고 민간 기업들의 디지털화, 그리고 준비도 수준, 다양한 인덱스를 조사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 수준에 있어서 글로벌 탑 랭킹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국가 브랜드, 내셔널 브랜드 위치를 보면은 이미 18년도까지는 저희 나라가 10위권 안에도 없었습니다. 18년도에 우리나라가 처음 랭킹 10위 안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가장 큰 인덱스의 차이 변화를 많이 준 게 바로 디지털 역량 수준 분야였고요. 19년도에는 이미 9위에 랭크가 됐고 20년에 제 개인적 소망입니다만 적어도 한 5, 6위 정도 수준 올라오지 않을까. 이 부분에는 K방역 부분도 있고 K컨텐츠 부분도 있고 다양한 어떤 우리나라의 강점들, 요인을 줄 수 있는 인덱스가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현재 디지털화 수준, 왼편에 보시는 건 OECD에서 발표한 10월달에 발표한 가장 최신의 전 세계 국가 대상으로 해서의 디지털 정보 성숙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고요. 제가 글로벌 모임에 가서 저희 온라인으로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1등했다고 제가 막 이제 자랑하면서 많은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코리아에 있다 답변을 써놨더니 깜짝 놀래 하루 지나서 왔더니 거기 답변이 댓글이 20, 30개 넘게 달렸어요. 뭐냐면 여기 지금 우리나라 밑에 있는 영국이라든지 덴마크, 특히 일본, 스페인 이런 다양한 나라들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디지털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국가들보다 왜 되는지에 대한 사례 요청하는 댓글이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라고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던 에스토니아라고 있습니다. 실제 디지털 정보는 에스토니아에서 글로벌 리딩 컨트리에게 위상을 날렸었는데 실제 작년도 들어왔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가 에스토니아보다 훨씬 앞서 있는 전자정보 역량 수준, 디지털 역량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측에 보시는 두 인덱스는 UN e-government 서베이에서 매년 조사하는 겁니다. 2010년부터 이게 진행됐는데 우리나라는 10년도에 처음 1위를 찍으면서 시작을 했고 실제 지금 2020년 와가지고는 전자정보 인덱스 그리고 실제 국민들이 정부에 참여하는 참여도 수준 이런 인덱스를 봤을 때 2위를 랭크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도 말씀드리냐면 일단 우리는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공 부분에서 이 말씀드리고 여기를 시작했고요. 그렇다 그러면 코비드-19 위험대. 자, 코비드-19 여파로 저희 여행업도 관광업도 어렵지만요. 실제 다른 데 가보면 지금 제조기업들 더 어렵습니다. 철강, 반도체, 그리고 기타 제조업들, 그리고 소부장이라는 소재 부품 장비업체들. 저희가 여행업계만 들여다보고 이쪽에서는 업계에서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전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GDP, 기여도가 높은 산업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그 어려움에, 그 환경 안에서 우리 관광 여행업계의 당위성, Y 여행업 지원이라는 것들을 먼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코비드-19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 역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 전 업종이 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왼편에 보시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세계 관광 그 협회에서 WTTC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각 국가별로 관광 여행 업종이 그 나라에 미치는 GDP, 기여도에 미치는 순위에 따라서 코비드 포스트 19, 코로나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그 국가의 경제에요. 자, 보시면 우리나라 제일 꼴등입니다. 4.2%. 물론 이 뒤에도 몇몇 나라는 있지만 10대 대표적인 나라들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우리가 관광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 그리고 관광 여행업이 그 나라의 국가 경제 기여도가 미치는 포션이 많은 나라들이 타격을 당연히 많이 받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멕시코,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호주,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우리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나라들이죠. 여행객들이 많이 가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 실제 여행 관광객이 전체 GDP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보통 평균적으로 15%에서 20%까지 가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평균적으로 2.7%에서 3% 정도 나옵니다. 전체 국가 경제 기여는 관광여행 기여입니다. 근데 그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현재까지는 관광여행업이 포인트를 중심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하지만 이 코비드 19이 오히려 저희들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정말 대단한 기회고, 이 기회를 여건으로 우리는 오히려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웃바운드, 그렇다면 나가는 것들, 또 인바운드, 해외인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실제 우리는 코비드 19의 이 업계 자체는 글로벌리 봤을 때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우측에 보시는 인덱스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여행업 그리고 관광업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타격을 주고 영향을 줄 것인지를 매트릭스로 분석을 해보고, 우리 국가 경쟁력 그 차원에서 GDP 기여도를 했을 때를 우측에 있는 그 도표는 아예 우리나라 표시도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더 기회가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코비드 19으로 그러면 우리 여행업 진짜 이대로 그냥 무너져야 되냐, 포기해야 되냐. 자, 저희가 이제 낙관적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로 코비드 19에 대한 포스트 코비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산업군별로 글로벌 리서치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가 글로벌 리서치 센터에서 진행한 부분인데요. 각 나라별 대국별로 했었고 산업군별로 쭉 나눠서 했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유통, 오프라인, 항공여행, 호텔 산업군은 코비드 19의 가장 타격을 심하게 받을 것이다. 이거는 낙관적 시나리오고 비관적 시나리오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중국, 미국, 유럽 다 마찬가지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인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 통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유통, 온라인 산업, 코비드 19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쪽 산업군은 오히려 엄청난 붐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적인 GBC, 즉 글로벌 공급망 체인 관점에서도 특히 온라인 커머스, 이커머스 산업 쪽, 그리고 유통 온라인, 특히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콘텐츠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코비드 19를 어마어마한 기회를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지표상으로도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점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떨까요? 산업. 항공, 여행, 유통 이쪽만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가 글로벌리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고 상대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군. 자, 보십시오. 유통, 온라인, 통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인덱스에서도 가져오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디지털 기술과 융합 효과가 큰 이쪽 분야의 산업, 즉 콘텐츠 산업, 엔터테인먼트, 유통 온라인 이쪽이 우리 여행과 항공 유통업종에 융목화된다 그러면 이 디지털 폭발력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역량이 있느냐, 자, 중앙정부 수준과 공공부문 차원에서 디지털 역량이 있다. 이걸 탁수입니다. 그리고 코비드 19 기회입니다. 그런데 기회에서 어떤 부분의 산업 융목화를 통해서 기회를 창출할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이 부분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제 저희가 봤을 때 디지털 여행 서비스, 디지털 관광, 스마트 관광에서 얘기 많이 나오죠. 이런 측면에서의 포스트 코비나, 즉 코비나 당분간 이게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게 끝났을 때 여행 수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건 놀러왔던 소비자 여행객들 욕구들. 이걸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실은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줘야 된다는 우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내 여행사는 계속 위기일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가 전 세계 국가별로해서 필수제, 비필수제로 나눠가지고 이제 제가 리서치를 해봤는데 여행 부분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숫자가 0의 수로 갈수록, 즉 숫자가 양수에 가까울수록 소비 심리가 훨씬 더 살아날 것이다 라는 통계의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인바운드 관광객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이 지표가 비슷한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7, 특히 여행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포스트코비나 이후에 분명히 중국 관광객들의 여행 수는 분명히 폭발할 것이고, 이 중에서 우리나라 특히 인바운드 관광객이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데 1번으로 우리가 나타나서 선두 리딩하는 쪽으로 국가가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수요를 타 국가들이, 아까 제가 코비드-19 때문에 영향받는 국가들, 즉 스페인, 유럽, 미국 이런 데보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훨씬 문화적으로 가깝고, 우리가 그동안 중국 관광객들을 소비할 유입할 컨텐츠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포스트-코비드-19에 우리는 여행업은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 기술학에 따른 여행 패러다임 분야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더 잘하실 거니까 제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초연결, 초기능화, 초융합화, 여행업뿐만 아니라 호텔업이나 카지노, 항공업에서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일반 기업체에서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자본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팬데믹 현황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는 게 중단되거나 연기되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죠. 여행의 행태 변화도 실제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 주셨는데 여행사의 앞으로의 역할 변화 그리고 기능 변화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시각점을 줍니다. 저희가 FIT 시장 즉 개별 관광객이나 여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10년 전부터 했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업계 계신 분들 다 더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왜 준비하지 못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여행이나 관광을 산업의 중요성으로 보는 게 실제 없었습니다. 저는 없었다고 표현하는데 실제 이거는 저희가 저희 업계분들하고만 얘기하면 몰라요. 제가 예를 들면 갖고 제조업체나 반도체, 장비, 소대부품, 또는 철강업. 솔직히 철강업 저희 어렸을 때 EPC 업체들 간담회 가서 보면 실제 과거의 성과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에 됐는데 상황이 시장이 이렇게 돼서 지원했는지 이런 거 되게 많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여행과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그 지원 필요성을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FI 여행객들, 즉 개별 관광객은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여행업 또는 관광을 종사하시는 기업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변화에 대응하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느렸던 부분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여행업계에서 그 여행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자, 제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말씀을 항상 이런 쪽에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말씀드리는데요. 자,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대상, 즉 소비자들, 여행객이나 관광객들한테 공급자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이게 사업이 비즈니스가 성립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그 자동차를 타죠. 소비자들 요새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기술, 자율주행차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반도체 기술 일반 소비자가 잘 몰라요. 정보 공유 잘 할 수 없습니다. 자, 여행은 어떨까요? 여행과 관광. 실제 디지털 기술 환경이 발전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산업군이 저는 여행과 관광이라고 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처음 우리가 어디 이태리에 있는 섬을 갑시다 했을 때 인터넷만처럼 정보 다 나오죠. 자,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산업의 활성화를 조성하고 이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절대 결코 소비자들한테 리딩권을, 주도권을 주게 해서는 절대 이 산업 발전을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행이나 관광업계는 보시다시피 뮤추얼리즘, 하이퍼 퍼스널리제이션 이거 업계에서 얘기 되게 많이 하십니다. 초개인화 이게 왜 가능한지를 생각해보면 실제 이미 너무 많은 정보들이 우리 여행객들한테 가 있고 소비자들, 우리 여행업계나 관광기업에서 제공해주는 정보와 서비스들 소비자들은 훨씬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트렌드를 지금 빠르게 진화 중이고 이런 트렌드를 감안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어쨌든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또는 디지털, 업계의 어떤 디지털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또 사례들로 저희가 좀 보면 스페인 같은 경우 이렇게 전체 스페인 관광산업 혁신주도하는 협회 차원에서 전체적인 빅데이터 관광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업계들한테 제공해주고 있고 싱가포르 저희가 항상 항공관리로 가장 얘기하는 게 가장 얘기 많이 하고 있는 사례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전체적으로 투어리즘 인포메이션 서비스 허브를 만들어서 통신, 카드사, 호텔용사, 또는 앱 개발자, 서비스 개발자들, 기업들에게 정책 공포 공유라든지 새로운 마케팅 컨텐츠 생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을 관련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자, 제가 다음으로 결론적으로 좀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디지털 여행 소비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너무 업계 차원에서만 생각하다 보면 실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여행 소비자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시각을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많은
다양한 정보 제공자와 여행, 온라인 관광 관련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글로벌 OTA들이 사업 성장하는데 정부 지원이나 아니면 그 나라의 어떤 혜택 때문에 그게 성장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용 소비자들의 패턴 변화를 먼저 예측해서 그들이 원하는 니즈와 페이 포인트를 먼저 제공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너무나 쉽게 지금 그러한 소비 포인트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즉 정교한 일정, 짧은 여행, 즉시 예약해서 떠나는 여행, 인접국가로 떠나는 영내 여행 이런 게 다 가능해졌다는 것이고 실제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똑똑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정보의 예측성,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여행사나 관광객보다 많이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나 블로거들 관련된 개인들이 많습니다. 여행객들의 특히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요새 SNS죠. 이게 SNS를 실제 당연히 기업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중에서는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수치로 봐도 48% 50%, 즉 여행이라든지 그 모든 그 소비자 경험에 있어서 관광여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행을 준비하고 비교 검색해서 계획하고 실제 부킹 예약하고 실행하고 공유 확산하는 데까지 50% 이상이 전반적으로 SNS 채널을 활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신용 성공 요인을 좀 뽑아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유관기업 산업생태 있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네모박스가 정보 지자체 그리고 공무부문 역할을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데이터의 생산과 여행 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입니다. 물론 지금 관광부가 국제에서 관광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 이 데이터의 구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유지 관리되고 산업 생태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공이 돼야 되고 공유가 돼야 됩니다. 이 뒷부분에 인포메이션, 즉 정보와 진화와 인텔리전스 부분은 가만히 놔둬도 제가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아마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우리나라 지금 여행업계 그리고 관련된 그 스타트업들, 기업들, 역량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여행 플랫폼, 관광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직접 해가지고 연계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다만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민간주도 할 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자체 이런 부분에 관련 데이터 표준화라든지 그리고 온갖 지자체에 퍼뜨려져 있고 관리되지 않고 있었던 데이터 공유체계 연계해주는 거 이런 것만 잘 관리해주고 실제 포스트 코비드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업들이 실제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행 소비자가 가지고 있지 못한 정보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게 핵심 힘입니다. 그 부분을 정부 부분에서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게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디지털 산업 생태계 전체 디지털화의 첨단을 제시하는 게 이번 부분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 차별적 컨텐츠 부치한데 이 부분은 실제 공공부문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이제 민간 부문의 역할이죠. 그래서 여행 기업, 관광 기업 이 부분인데 실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다양한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교통정보, 행정정보, 환경정보, 문화정보, 재정보 있잖아요. 이게 다 민간 기업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 표준화가 안 돼 있고 연계 방안이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SK텔레콤이나 LG 플러스 또는 KT 이런 대형 굵직굵직한 플랫폼 사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기업들은 실제 이거를 과거부터 쭉 관련된 정보 데이터들을 알아서 취합해서 그 부분을 표준화시키고 본인들의 수익 모델과 사업 모델을 포커싱해서 연계시킬 수 있는 연계 방안을 좀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나 여행업계와 관광업계에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는 실제 다양한 관련된 환경정보, 행정정보 이런 거 하나 솔직히 획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와 이런 그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에 해줘야 될 부분들은 민간 쪽에서 차별적인 콘텐츠를 구체화하고 먼저 선제적 제시를 할 수 있게 이런 다양한 공공정보들, 공공 데이터들을 취합해주고 문화관광 쪽과 연계시켜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콘텐츠 디지털 확산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매체들과 플랫폼의 중요성을 아마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고요. 근데 이 여행 소비자들의 어떤 그 행태라든지 그리고 트렌드 변화 그리고 정보의 어떤 양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점점 좁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자체 특히 지역의 어떤 자산들, 콘텐츠 자산들을 디지털 자산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자체 아마 가시면 저희가 이미 15년, 20년 전부터 지역관광활성화 얘기 끊임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실제 가보시면 지역에 다양한 지역관광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데이터 축적이 되어 있고요. 지방 RTO도 있고요. 마이스도 지방 관련 전체적으로 뭐 마이스 협의회 지역별로 다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실제 기업들이 우리 여행이나 관광계 기업들이 이걸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각각 예를 들면 A 지자체와 B 지자체의 데이터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 근데 요새 관광객들 어떤 한 군데 가가지고 머물러 있는 특성만 가지고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다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다음 넥스트는 어디고 이런 게 있어서 다 이런 데이터 연계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지역의 콘텐츠를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들어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기업, 그 지자체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콘텐츠가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 성공률을 좀 말씀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여행 빅데이터를 표현했는데 실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획하는 부분을 관광사 자문을 드리면서 제시했던 큰 그림입니다. 공공 부분, 당공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관광거점 도시, 지역 축제, 그다음에 뭐 국제관광 도시 지금 뭉쳐버린 지각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기획들을 사업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나온 연계사업 정보 데이터베이스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 관광도시 문체를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관광도시 계속 늘려나가는 건데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지역 플랫폼 활용해가지고 올려줘요. 여행 콘텐츠 쪽에서 나오는 부분을 실제 민간기업에서 당연히 제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여행 콘텐츠 관련된 부분 우리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모아져야 통합 데이터가 모아져야 전체 데이터 플랫폼 개인 우측에 보시면 내부 DB와 외부 DB를 활용해서 실제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 아까 제가 디지털 확산을 위해서 청사진 제시라는 거 말씀해드렸는데 실제 청사진을 제시를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국제적인 시행 단계는 이 그림 안에서 예방계획들을 참여시켜서 유도해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